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는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도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말 사전투표와 부활절 행사로 사람 간 접촉이 급증함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외출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모두 자가격리 후 3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 입국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수 검사를 받고 있지만 미국 입국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가격리 후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졌고 미국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459명 가운데 미국발이 228명으로 49.7%를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최근 확진자 증가폭이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사전투표와 부활절 예배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급증한 점을 우려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한 주간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과 외출을 자제하고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해외 입국자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미국을 다녀온 후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인천에서도 미국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은평구에 사는 70대 남성은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돼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격리 해제 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격리 해제 후 재양성 사례로 보고된 경우는 111명이라며 현재까지는 확진자가 많았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양성 이유가 바이러스 재활성화인지 재감염인지 원인 조사와 함께 2차 전파를 유발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신종 감염병 위기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통제가 어렵고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정 본부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하고 타협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의 거듭된 고발에도 사랑제일교회가 부활절을 맞아서 또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금지된 일부 교회에서도 예배가 진행되면서 현장 점검 관계자들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 현수막이 걸린 교회 앞에 현장 점검 공무원과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교인들은 예배 방해죄라는 등의 항의 피켓을 들고 맞섰습니다. 집회 제한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고발된 상태지만 신도 1,200여 명이 모여 부활절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우리 지금 다 감정 뛰고 다 소독하고 이거 열 재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걸려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고쳐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 당초 서울시는 예배 직전 신도 체증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교회 신도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결국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측에서 거부를 해서 자세한 상황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지 명령 기간에 집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회 제한 명령이 내려진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서도 부활절 예배가 강행됐습니다. 경기도는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 등 50여 명을 동원해 교회 입구에 따라 인간띠를 둘러 교인들의 출입 자제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도들이 확성기를 들고 고성을 지르고 현수막을 빼앗으려 하면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교회 목사 등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을 그래픽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오늘 새로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오전 방역당국이 발표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12명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32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 증가해 모두 214명이 됐습니다. 격리자 수는 3,000명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추가로 격리 해제된 환자가 125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추세를 보면 최근 나흘 연속해 5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50명 이하 수준이 정착하는 모습인데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세히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8명, 대구와 경북을 합쳐 5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검역 과정에서 18명이 나와 가장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해외 유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24명이 해외 유입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별 비율을 하루 단위로 분석했을 때 붉은색이 수도권, 녹색은 대구, 경북, 노란색은 그 외 기타 사례입니다. 녹색의 대구, 경북 지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수도권도 다소 줄었지만 기타가 크게 늘었습니다. 검역, 즉 해외 유입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유의해서 볼 것은 해외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군요. 네, 최근 2주 동안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이거나 또는 해외 유입 이후 지역사회에서 확진으로 나온 사례였습니다. 이 숫자가 수도권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이나 요양병원이 뒤를 이었고 조사 중이거나 혹은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3%가량 됩니다. 해외 상황은 여전히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 50만 명을 넘었고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유럽에선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각각 15만 명 수준에 이르고요. 일본도 하루 새 700여 명이 추가돼 7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확진자 증가폭이 둔함에 따라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찾아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니만큼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병원과 해외 유입 환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영 기자,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5명입니다. 대구 2명, 경북 3명인데요. 대구에서는 그제 추가 확진자 0명을 기록한 이후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파티마 병원 환자와 해외 입국자 각각 1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예천군 주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나흘 동안 14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 환자는 계속 늘면서 지금까지 완치율은 대구가 79.8%, 경북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소규모 시설, 해외 입국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제와 어제 이틀간 관내 1,300여 개 유흥업소를 점검한 결과 90.2%인 1,200곳이 휴업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대구 중구의 한 클럽은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적발돼 해산 조치하고 오는 19일까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집합 예배를 진행한 관내 363개 교회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이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긴장을 늦출 단계는 아닙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라는 추적 장치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진아 기자입니다.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5만 6천여 명.
상당수가 스마트폰에 자가 격리 앱을 깔았지만 이를 집에 놓고 나가면 무단 이탈을 파악할 방도가 없습니다. 나오시면 안 돼요. 전염이 되시잖아요. 나오시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격리 조치 위반자만 100명이 넘는 상황.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하거나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안심밴드를 자가격리 앱과 연동하고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밴드를 훼손, 절단해도 즉시 통보됩니다. 정부는 조속히 준비를 마치고 2주 안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인권 침해의 최소화 또 인권 친화적으로 소목의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심밴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얼마나 동의할지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가 될 수도 있고 동의를 한 사람과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앱에는 동작 감지 기능도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한두 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또 하루 2번 정해진 시간 외에 불시에 한 번 더 전화 확인을 하고 격리 장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은 68살 남성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미국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송파구청은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본인 동의하에 격리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침방울 차단 보호막을 설치한 전용 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해외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택시는 모두 100대로 운전석과 뒷좌석 조수석 사이에 비말 차단 보호막이 설치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 제1, 2 여객 터미널에 마련된 전용 택시 승강장에서 해당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전용 택시 운영으로 해외 입국자의 지역사회 밀접 접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일 새벽 0시 이후 미국발 입국자는 모두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가격리 후에 증상이 있을 경우에 진단검사를 받던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기존 방침을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오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12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912명입니다. 이 중 7,368명, 전체 70.1%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32명이었고 신규로 격리 해제되신 분은 12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81.6%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9.8%는 현재 조사 및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를 말씀드리면 해외 유입 사례가 49.5%,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7.1%, 병원 및 요양병원과 관련된 집단 발생 사례가 27.2%, 그 외에 지역사회 집단 발생 사례가 8.8%였으며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3.6%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30명, 3.2%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24명이었고 유입된 국가는 미주 18명, 유럽 4명, 기타가 2명이었습니다. 최근에 집단 발생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 소재의 파티마 병원과 관련하여 퇴원 환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촉자 관리가 진행 중입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4월 9일 현재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8일 미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최근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자가격리 후에 유증상 시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변경하여 자가격리 후에 3일 내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환자와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 유입자들의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 가족들도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자주 소독제로 닦으며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확진 환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 밀폐된 환경과 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행 발생 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고위험군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한 주는 코로나19 예방 기본 수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출이 있었을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 기침, 목 아픔 등 아픈 증상이 있는 경우는 출근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의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감염자를 놓쳤을 때 이 감염자로 인한 가족, 동료,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폭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전파고리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한 주 다시 한번 코로나19 예방의 기본으로 돌아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국민 행동 수칙 준수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습니다.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스페인은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성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는 10만 8천여 명,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이 미국에서 나온 셈으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이탈리아보다 많아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확진자 수로도 지난달 26일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에서는 이를 사망 증가폭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You can see that the number is somewhat stabilizing, but it is stabilizing at an horrific rate.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하루 만에 5,2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9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반면 하루 사망자가 500명대로 떨어진 스페인에서는 일부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그동안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됐던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등의 출퇴근을 현지 시간 13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와이오밍주의 연방 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승인하면서 미국 50개 주가 모두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CNN 방송은 전염병으로 미국 전체 주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역 주민 보호 활동에 연방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며 현지 공무원에게는 주민을 보호할 비상 권한이 부여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99명, 무증상 감염자가 63명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97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중국 역외 유입 환자 수는 1,28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환자와는 별도로 핵산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이른바 무증상 감염자는 63명 늘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2,052명이며 사망자는 3,339명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틀어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을 거부해서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협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요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13% 올려주겠다고 한국으로선 최선의 제안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총선을 앞두고 13%, 우리 돈 1,350억 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폼페이오 국무장관, 에스퍼 국방장관과 논의 끝에 거부했다는 겁니다. 협상에 밝은 우리 정부 관계자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13% 인상안을 제시한 게 맞다면서 한미 실무협상단 간에는 이미 합의안까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협상안을 틀었다는 뜻입니다. 협상안을 거절한 뒤 에스퍼 장관은 다시 한번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을 종용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갖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협의를 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한국 총선 전에는 물론 여름을 넘어 11월 미국 대선까지도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의식해 요구액을 낮추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핵심 당국자는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협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중3과 고3부터 시작한 온라인 계약은 다음 주를 지나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차례로 시행됩니다. 컴퓨터나 TV를 이용해서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인데 학생들보다 이것을 준비하고 챙겨야 되는 학부모들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원활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어떨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우리말과 글이 서툰 어머니. 개학 연기로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집에서 하는 자율학습 과제를 챙겨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말 수능으로서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지도할 수 없어요. 무슨 문제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 없어서 좀 어려워요. 곧 다가올 원격 수업은 새로운 걱정거리입니다. 아이는 한국어는 잘하지만 엄마로서 컴퓨터 활용 수업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어려워요. 컴퓨터 쓰려면 로그인 하는 거, 비밀번호 서치를 하는 것도 어려워요. 학교도 다문화 학생 원격 수업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이런 유효히 좀 그럴지? 다행히 이 학교는 몽골 출신 학생이 많아 전문 강사가 있지만 강사가 없는 곳은 직접 담임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해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궁금증이 생겨도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들이 그 소통하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중고를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약 14만 명입니다.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이 아닌 학교 수업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업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그러지 않아도 언어 발달이 늦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따라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좀. 교육부는 한글 교육 콘텐츠와 다국어 안내 등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일수록 원격 수업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 사이트 두 곳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데이터 접속료를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오늘 특수교육 전문 포털인 에듀에이블과 학교 학급 전용 커뮤니티인 위두랑에 대해서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데이터 무료 접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EBS와 e학습터, 사이언스홀, 엔트리, 커리어넷 등의 교육 사이트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박광식 기자와 함께 몇 가지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광식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면 간단히 중요한 것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러니까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월 20일입니다. 1월 네. 20일부터 오늘 따져보면 한 80여일이 넘었는데요. 오늘 나온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정해보면은요. 신규 확진자 숫자가 30명 내외로, 그러니까 나흘째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치료 중인 사람이 3,000명에서 2,000명대로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2,900명대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완치율이 70%를 처음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또 부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치명률이 이제 2%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21%를 넘어서 확실히 고령층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19를 걸렸을 때 확실히 중증으로 가서 치명률을 올릴 수 있다. 이 부분들은 계속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람들, 그러니까 불분명한 사람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직 9.8%여서요. 사실은 신규 확진자가 방역 당국이 세운 목표치, 신규 확진자 50명,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 5%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 이내로 줄였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은 아직 9.8%여서 아직 5%에는 아직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더 숫자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행히 안정적으로 지금 좀 막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은 유행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이 숫자가 좀 적게 나와서 안심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이 숫자는 3월 말 4월 초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시민 모든 분들이 잘 협조를 해준 그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면 다시 또 환자는 다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는 거고요. 방역 당국이 실제로 이 부활절이나 어떤 사전 투표 등으로 이번 주말 이동이 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다음 주에 환자가 다시 증가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발열 이런 증상 등이 있을 때 출근이나 외출을 삼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꼭 진단 검사를 받도록 지금 권고를 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조사 중인 사람이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런 확률이 상존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받는 사람이 3,000명에서 2,900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네. 여전히 국내에 코로나19로 치료받는 사람이 2,900명이라는 거는 결코 적지 않은 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숫자도 좀 더 줄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유흥시설이나 PC방, 노래방 한 9만여 곳 넘게 지자체랑 같이 조사를 했는데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지 근데 여전히 한 12%가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계속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초기 방역을 갖다가 대응을 잘했다는 이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도요 이제는 지금 확진자가 2,200여 명을 넘었습니다. 많이 늘었군요. 네, 그래서 인구 100만 명당 이 발생률 따져보면요 싱가포르가 벌써 3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한 200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만 봐도 조금만 느슨해지면 확진자가 다시 늘 수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이 참아주고 계신데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 모두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기 전에 모두 발언을 언급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수 있다면서 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이 꽃구경 명소와 공원에 많은 시민이 모이고 서울시가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마자 유사 영업을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긍정적 숫자는 이 국민께서 지난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며 네. 절대로 이것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지금 좋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오해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유행 곡선을 보면은 수차례 이렇게 점점 잦아들다가 또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조용한 전파자 속에 숨어서 활동할지 모를 수 있다라고 네. 계속 경계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심하면 코로나19가 다시 폭발적으로 번지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 정세균 총리는 이제 아울러서 자가격리 중에 지금 유권자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세심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해서 이 선거와 관련돼서도 방역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네.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 좀 알고 싶은데 이 코로나19란 질병이 바이러스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처럼 체내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해외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입니까? 오늘 그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이 외신발로 실린 내용인데요. 코로나19가 에이즈처럼 인체 면역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네.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험실 수준에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체 면역 세포를 결합시켰더니 면역 기능이 마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도 우리의 면역 체계를 건드리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실험실 수준에서 건드려서 혹시 이게 우리의 나중에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어떤 상처로 남기고 떠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해야겠군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치료받고 다시 확진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사는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앞서서 그 리포트 단신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재양성 판정 사례가 111명입니다. 완쾌된 분 7,000명 중에 다시 재양성 사례를 확진 판정 받은 게 111명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장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우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2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512명이며 7,36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 환자는 912명이며 외국인은 8.4%인 77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사망하신 분은 21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51만 4,621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 지침, 외국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신규 확진 환자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다소 느슨해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감염병 전파에는 시차가 있기에 이를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좋다는 신호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당분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과 일반인들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는 세심한 방역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추가 연장하는 것을 발표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총 275명으로 지난주 654명에 비해 약 60% 감소하였습니다. 광주, 세종, 충북,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에서는 이번 주 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전 10일간의 평균인 10%에서 최근 9일간 평균 2.8%로 감소하여 방역망 통제 수준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신규 확진 환자 감소 추세에 낙관하여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규 확진 환자 수는 약 2주 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이나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는 2주 이상 지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 추이가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임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 중 약 40%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있는 감염 요인이 어느 순간 결집하면 대규모의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고 남아있는 잔부를 확실히 잡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조금만 더 집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조금씩 숨어있는 작은 불씨마저 확실히 잡아내고 모든 감염 환자가 방역망의 통제하에서 관리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종교계의 노력으로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종교인들께서 코로나19의 위기를 맞아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이며 감사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고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된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을 통해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사람들 간의 모임이나 약속은 자제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코로나19 유행은 단기간에 종식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외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운 기간을 코로나19의 유행 기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 체계는 이러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망에 대비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의료 전문가,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대표, 관계부처 등이 모여 이러한 새로운 방역 체계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동시에 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의 투표를 위한 방역 지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반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방역 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요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 가운데 선거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분들입니다. 거주지와 투표소 간 이동 시에는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이동 과정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1:1 관리자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투표소마다 배치된 전담 인력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방역 지침에 기반하여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출발지 기준으로 4월 13일 0시, 즉 내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우선 단기 사증의 효력이 정지되고 일부 국가들의 사증 면제 협정이나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는 조치가 실시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합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 또는 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이들 국가나 지역 여건을 소지한 사람은 이제 한국 공간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 신청 접수 시에는 건강 상태를 묻는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외교 또는 공무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업 활동,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 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른 경제계나 학계 등의 부작용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강화함과 함께 최근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른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도 확대합니다.
미국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기존에는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외에는 자가격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일 0시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환자 459명 중 미국에서 유입된 사례가 228명, 약 50%로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럽 입국자가 동일하게 전수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가능성을 더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실천해 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3주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이번 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50명 내외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적표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성적표에 일비하거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내내 50명 이내로 발생했던 확진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염병 위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의 소중함과 사회적 연대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을 신뢰하며 국민과 힘을 함께 모아 그 어떤 나라보다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는 방역당국의 방역관리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질병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가정과 학교, 직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빠른 시간 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박 기자, 브리핑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크게 두 가지가 새롭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일단 투표 관련해서는요. 자가격리자가 일반인과 이 동선이 겹치지 않고 최대한 분리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선거관리위원회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가격리자 중에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가 되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자가격리자의 격리 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대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요, 별도 장소에 대기하게 되고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네. 13일 이제 0시 기점으로 사실 전 세계 4월 5일 이전에 발급한 단기 목적의 사증은 효력이 정지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간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요. 아울러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위한 151개의 국가 또는 지역 중 우리나라와 이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네.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네.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하게 되고요. 이들 국가나 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이제 한국 공간에서 사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네.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 검사 내역에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증 신청 접수 시에 건강 상태를 묻는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외교 또는 이 공부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업 활동,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 대계 빈틈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박광식 기자,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행사와 집회가 열렸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회 대신 안산을 출발해서 광화문까지 노란 차량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 옆 주차장에 모인 차들, 군데군데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행진에 참여하는 차들입니다. 아직도 상처가 다 치유되지도 않은 채로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참가자들은 차량 안에서 체온을 재고 저마다 차량 앞뒤에 노란 스티커와 함께 노란 깃발을 꽂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온 참여자도 눈에 띕니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하게 되었고요. 세월호는 또 저희 아이들한테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모두 182대의 차량이 공원을 출발해 행진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 모독을 중단하라. 국회 앞을 지나면서는 최근 막말 사태를 규탄했고 검찰청 앞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렬로 선 노란 차량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광화문 광장. 광장에는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난 날을 기려 4시 16분 마지막 경적이 울렸습니다. 광화문이 원래 예전부터 되게 이제 세월호 때문에 많이 여기서 시위도 하시고 하셨던 공간이잖아요. 좀 더 그게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올해도 광화문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4.15 총선이 이제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전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각 당은 수도권 등 격전지 곳곳에서 총력 유세를 벌이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위주 격전지 막판 지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달라며 인류 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인데도 싸울 생각을 먼저 하는 정치라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입니까?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유시민 이사장 발언에 누가 국민의 뜻을 함부로 말하느냐며 경계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서울 지역 출마 후보들과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등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위기를 가속화하는 페달을 밟게 할 수 없다며 정권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범진보 진영의 180석 차지는 곧 문재인 정부 독재의 시작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180석을 얻겠다. 국민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죠. 이러한 무도한 정권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민생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설립은 위헌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민생당은 내일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1당과 2당이 삼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개혁의 마지막 보루, 정의당이 힘을 갖는 만큼 대한민국의 개혁의 열차는 앞으로 갈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기득권 세력과 낡은 기성 정치에 결코 지지 않겠다며 비례정당 투표 승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27%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전체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 열기 어제도 뜨거웠습니다. 26.69%로 지난 대선보다 0.63%포인트 높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저마다 소중한 한 표 행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잘 방역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서 좀 나름 소신대로 투표했습니다. 주위 여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뭐 이런 소상공인도 그렇고 그래서 좀 바꿨으면 해서. 지역별로는 전남과 전북, 광주 등이 높았습니다. 반면 대구가 가장 낮았고 부산 역시 저조해 영호남 사전 투표율이 엇갈렸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 역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호남의 높은 사전 투표율, 일단은 민주당에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 19대 대선 때 대구의 사전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선거 당일 몰리면서 전체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오히려 변수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와 인천입니다. 아직까지 투표할 곳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여전히 많다는 얘긴데 이제 남은 건 본 투표의 투표율과 표심입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좀 높아진다면 다른 시민들께서도 본선거일에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이번 총선 투표율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간 지역에서는 이미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산간 지역은 앞으로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cm, 제주 높은 산간 지역에서는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청과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있고요. 강원 영서와 영남,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 날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데요. 불씨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4도, 청주, 광주 5도, 대구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청주 19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8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시에도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